콘센트. 처음 그것을 알아차린 건 여자친구가 방 청소를 해줬을 때였다. 난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좁은 자취방 안은 쓰레기 봉투와 온갖 쓰레기로 가득 메워진 정신없는 꼴이었다. 어쨌거나 남자가 혼자 살면 방 정리 같은 건 엉망진창이 되기 마련이다. 결국 종종 방에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청소를 해주곤 했던 것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난 여자친구와 함께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난 그녀와 반대쪽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책이나 소품을 책장이나 책상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끔 그녀가 잡동사니를 들고 오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사이 어느새 방은 조금씩 정돈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가 그것을 발견했다. 저기, 그녀가 가리킨 것은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에 가려져 있는 콘센트 안쪽이었다. 상당히 긴 머리카락 한 개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나에게 친구라곤 남자밖에 없다는 걸 아는 터라 여자친구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녀 외의 여자를 방에 데려온 기억은 없었다. 더구나 그렇게 머리가 긴 여자라면 더더욱. 그녀가 계속 의심을 풀지 않고 나를 째려보았기 때문에 나는 콘센트에 꽂힌 머리카락을 잡았다. 머리카락은 미끄러지듯 풀려나왔다. 기분 나쁜 감촉에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마치 진짜 사람 머리 가죽에서 머리카락을 뽑은 것 같은 사실적인 느낌이었다. 긴 머리카락은 깨끗한 벽지에 잉크가 떨어지듯이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난 나도 모르게 그 콘센트 구멍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그 안은 당연하게도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전날 나는 콘센트 따위는 까맣게 잊고 청소를 마친 뒤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 거기서 과음을 했던 탓인지 난 방에 들어오자마자 죽은 것처럼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전철 시간이 코앞이었다. 난 벌떡 일어나서 멍청한 표정을 한 채 학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던져놨던 가방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때 어제 그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다. 시커먼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에 긴 머리카락이 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이다. 어제 뽑아버렸던 머리카락과 똑같다. 길이로 보아도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다. 마치 무슨 촉수처럼 콘센트에서 자라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분 나빠서 난 그것을 서둘러서 뽑아버렸다. 파사삭. 또 그 리얼한 감촉이 손에 전해진다. 기분 나쁘잖아 이거. 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구멍에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라디오의 코드를 꽂았다. 뽑은 머리카락은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다. 머리카락은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갔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한동안 나는 라디오를 꼽아둔 덕인지 한동안 콘센트의 존재 자체를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은 어느새 또 더러워지고 있었다. 이불 옆에는 보고 던져놓은 만화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어느새 여자친구가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쓰레기통은 이미 가득 차버린 지 오래였고 난 쓰레기가 손에 잡히면 쓰레기 봉투에 직접 던져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 결국 그것은 나에게 덮쳐왔다. 밤중에 갑자기 울려 퍼진 소리에 눈을 떴다. 아이씨, 뭐야. 괴로워하면서 불을 켜보니 콘센트에 꽂은 뒤 방치해 뒀던 라디오에서 드르륵거리며 기묘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쌓아둔 만화보다 훨씬 뒤편에 있던 라디오가 보이는 게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봤다. 어째서인지 주변에 쌓아뒀던 책들이 무너져서 뒹굴거리고 있었다. 설마 라디오 소리 때문에 무너진 건가 싶었지만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아직도 부서진 것 같이 기묘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난 다가가서 라디오의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제서야 난 알아차렸다. 라디오의 전원은 이미 꺼져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소리가 나고 있던 것이다. 역시 고장난 것일까? 난 라디오를 들어올려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라디오를 잡고 일어섰다. 콰직 하고 기분 나쁜 감촉이 느껴진다. 그리고 난 그대로 입을 떡하니 벌려야만 했다. 라디오 뒤편의 콘센트, 거기에 사람 한 명 수준의 머리카락이 휘감겨 있었던 것이다. 코드에 동물처럼 얽혀서 삐걱거리고 있었다. 눈으로 살펴보니 그것은 콘센트의 한쪽 구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전에 촉수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정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난 놀라서 라디오를 그대로 힘껏 당겨버렸던 것이다. 라디오에 얽혀있던 몇십만 가닥의 머리카락이 머리가죽에서 뽑혀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콘센트의 저편에서 엄청난 절규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콘센트의 한쪽 구멍에서 일제히 머리카락이 뽑혀나오고 걸쭉하고 새빨간 피가 구멍에서 솟아나온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대로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은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나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날 바로 방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콘센트에는 여전히 머리카락 한 가닥이 촉수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죽은 고양이를 청소하다. 특수청소업체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시체 처리부터 떠올리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시체가 옮겨진 뒤 그 뒤처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내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그랬다. 다만 동물의 경우에는 시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장기 여행을 하면서 애완동물을 집에 방치해둔 사람들이 의뢰를 넣는 것이다. 일이 일이다 보니까 시체가 있었던 곳에 아직도 시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던가 이따금씩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게 된다.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애완동물이 죽었으니 처리를 부탁한다는 의뢰가 한 건 들어왔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접수도 내가 받았다. 품이 있는 목소리에 그야말로 부자라는 느낌이 팍팍 나는 아줌마였다. 어떤 현장이든 일단 먼저 방문해서 견적을 내야 한다. 견적 금액과 작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담당과 함께 둘이서 집을 방문했다. 영업 담당은 기본적으로 현장 작업에는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계약을 다 해봤다 보니 촉이 왔던 모양이다. 그날 역시 차 안에서 오늘 손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했었으니까 사람이 죽는 현장일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확인하고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소유물 취급이니까 그런 제약이 없다. 그래도 대부분의 손님은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해주기 마련인데 이번 손님은 그런 말이 일절 없었다.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무렵에 현장에 도착했다. 난 두근거리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서양식 3층 집이었다. 현관에 나온 사람은 전화를 하면서 느꼈던 이미지 그대로 깔끔한 아줌마였다. 부자 느낌도 났었고 분위기도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인사했다. 영업 담당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충 견적에 관해 설명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찌되었던 깨끗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도 다른 시체가 있던 집보다 훨씬 냄새가 심했다. 우린 익숙해져 있으니 그러다 치더라도 손님이 거기서 멀쩡하게 있는 게 묘하게 기분 나빴다. 3층이 현장인 듯해서 우리는 1층에 손님을 남겨두고 둘이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3층에 도착한다는 말을 잃었다. 바닥 전체에 고양이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무심코 토할 것 같은 것을 겨우 억눌렀다. 영업 담당은 아래로 내려가자고 신호를 보냈고 난 그대로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1시간은 2층에서 멍하니 있었다. 그러자 영업 담당이 내려와서 200마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초봄이라 부패는 그리 심하지 않아 구더기는 없다고 했다. 수를 직접 세어봤는데 딱 200마리더란다. 왜 집 한 채에 고양이 시체가 그만큼 있는지보다는 딱 200마리라는 숫자가 몹시 두렵게 느껴졌다. 1층으로 내려오니 손님은 아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그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영업 담당은 담담하게 견적을 내고 손님도 거기에 동의했다. 계약서를 주고받은 뒤 사전 납사는 끝이 났다. 돌아오는 도중 차 안에서 영업 담당은 물었다. 할 수 있겠어?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문득 입사할 때 들었던 애완동물은 어디까지나 소유물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렇게 사흘 뒤 작업이 시작됐다. 나를 포함해 4명이 작업할 예정이었지만 영업 담당도 같이 와주었다. 아마 내가 견적 내려왔을 때 충격받았던 걸 알아차린 거겠지. 우리 회사는 면접 볼 때 귀신을 본 적 있냐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 안목의 룰이 있었다.
비과학적일지라도 온갖 일이 일어난 현장에 가는 이상 서비스업으로도 작업원 개인 정신에도 안 좋을 테니까. 이번 작업원들도 오컬트적인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소금 한번 뿌리고 합장한 뒤 작업에 들어갔다. 1층에서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고무장갑과 방호복까지 갖춘 뒤 5명이서 3층에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다. 주변 거주자를 배려해 시체는 봉투에 한번 넣고 박스에 옮겨 트럭에 싣는다. 그 후에는 그대로 매립한다. 불법은 아니니까. 담담하게 고양이 시체를 봉투에 4마리 넣고 박스로 옮긴다.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한 끝에 전부 트럭에 실었다. 다른 작업원들은 트럭을 타고 처리하러 가고 영업 담당과 난 둘이서 냄새 제거와 방 청소를 했다.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했기에 청소가 끝나고 나니 저녁 6시가 지난 후였다. 청소용품을 가방에 담고 최종 확인을 위해서 손님인 아줌마를 3층으로 불렀다. 아줌마는 변함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확인을 끝냈다. 영업 담당은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받고 영수증을 건넸다. 그 후에도 둘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나는 어찌되었든 거기도 머물고 싶지 않아서 가방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왔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영업 담당이 돌아왔다. 인사는 안 해도 되나요? 하고 물었지만 영업 담당은 그대로 조수석에 올랐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차를 달려서 회사 앞 편의점까지 갔다. 커피를 마시겠냐는 그의 제의를 거절하자 그는 말해주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간 후 그 아줌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느니 가족은 아무도 없어 가족 대신 고양이를 기른다느니 슬슬 얘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말하더란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담이 큰 영업 담당도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 없이 빠져나왔단다. 초봄의 밤, 추위 때문인지 영업 담당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다. 그날은 그대로 회사로 돌아온 뒤에 퇴근했다. 다음날 영업 담당한테 요새 귀신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 라는 질문을 받았다.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으로 들어왔던 안건이 모두 끝나고 사장이 해고 의사를 전해왔다.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었기에 퇴직금은 물론 적지 않은 돈도 추가로 받았다. 그 회사에서는 2년가량 일했고 고양이 시체를 볼 무렵에는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다. 안 그래도 일이 좀 줄어들면 자진 퇴사할 생각이었기에 오히려 내 쪽에서 고마운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상한 일이 잦은 특수청소 업무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일이었다.